얘기했죠. 발제라기보다도 각자 토론 참가자 자료를 얘기하는 건가요? 8월 12일에 사실 절치부심하고 만든 토론입니다. 뭐 이렇게 여기 이제 모인 분들의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외롭죠 사실 해야 되는데 뭐 시민단체의 성격이 뭡니까? right time, 그다음 right words가 필요한 때 제 말을 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권력이고 또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주제를 얘기하는 게 우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때 중요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짚었다라는 우리가 기록으로 갖고자 이런 이제 나름의 토론회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그 제목이 제일 중요하죠. 모든 걸 다 제목에 담으니 그래서 영혼과 철학을 버리고 시대에 편성한 새누리당 민주주의를 고발한다 하죠. 고발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발한다까지 얘기를 좀 쓰기가 좀 점잖지 않으니까 말한다지만 시를 토하고 고발하는 거죠. 이게 비상대책은 필요하지만 고발에도 좀 괜찮지 않고 개국 콘서트 비상대책위원회에 좋은 수준이에요. 안 돼. 그저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안 되는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또 미련하게 이제 제가 또 요 토론에 애착이 가서 또 나중에 또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도록 좀 장문에 비교적 장문에 이제 토론을 좀 탑재를 했습니다. 탑재. 엔진을 마운팅 하듯이 이제 이 토론을 좀 올려놨는데 좀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좀 주제를 좀 선정해서 이게 개조수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11개의 꼭지를 나누는데 그럼 나중에 이제 취재하시는 분들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서 우리만 얘기해서 안 되고 취재하는 분이 편하게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또 시간적인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11개 토론하는데 제일 먼저 비상사태인데 비상사태니까 만들었다고 하지만 제가 던지는 질문이 사실은 비상사태를 자초했다는 거죠. 자초했다는 거. 우리가 누구를 질타하고 질책해서라기보다는 한번 복기를 해보자고요. 봐두시면 이제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아시면 아는데 아시다시피 오세훈 시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자세한 건 있으니까 그런 건데요. 이해를 못하겠는 게 하여튼 결과적으로 수수방관했죠. 수수방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냐면 당내에서 충분 협의를 안 했다 하지만 그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부산급식이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계기.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에 어떤 물꼬를 트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그러고 이것이 누구를 뽑는 거라면은 수수방관할 수 있지만 정책 선택이거든요. 따라서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공당에서 선택에 대해서 그것도 사람이 아닌 정책에 대해서 수수방관했다면 그건 용서는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또 야권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방해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여당에서 일단은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당은 하여튼 수수방관했고 야당은 죽어라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공당 정치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이게 정치가 하나 공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박원순이 나왔고 박원순이 무소속이죠. 시민단체 출신은 무소속인데 공당 대표들이 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진 거죠. 그래서 이 비상대책위원회 이거는 비상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뿌리를 보면은 비상사태를 사실은 자초했다. 그 당시에 오세훈을 왜 지지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그게 초점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배착을 연달았는데 제일 먼저 보수 지우개. 사실 거기 비대위원들 바깥에서 나누는 인공위성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외계인으로 빠지는데 몇 년이에요. 그래도 우리나라 공당이 말이죠. 여당의 어떤 가치 기반에 대해서 그렇게 비상하지 않고 보수를 지운다는 얘기하는 것이 자체는 참 실망스러운 거죠. 그리고 보수 정당에서 보수를 지운다는 거는 그건 패러다임이 변하는 건데 그 패러다임 시프트하는 조건이 충족되는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썼지만 뭔가 자기 강화 과정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한 번도 보수 가치를 희망하지 않는
그런 당에서 뭐 갖지 못한 걸 뭐를 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언어적으로 못 쓰겠죠. 또 가져버릴 텐데 견제해버리고 하지 않고 견제하지 않은 거를 버린다는 것 자체는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이제 그 세 번째 당면계죠. 사실 뭘 얻었나라는 그 생각입니다. 진짜 우리가 사람을 무슨 바꾸고 체질을 바꾸고 하라는 거지 당면을 갖다가 바꾸라고 하는 건 아닌데 아마 이제 흔히 거론되는 세수를 세부대를 갖는다라는 말을 표방을 했다면은 아마 세부대는 사치이겠죠. 왜? 세술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당면 변경이 아니라 진정 뭔가 거듭나는 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그래도 한 나라가 한 15년 이상 유지가 된 일종의 정치 자산이거든요.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당이 만들어지고 그 생존기간을 보세요. 사실 그 시장 환경에서도 기업이 한 30년을 버티는데 이거는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돈이 들어가서 무슨 누리는 것도 아닌데 이 정당이 만들어지고 몇 년을 존속합니까? 그래서 그나마 한 15년 이상 정치 자산이거든요. 그걸 왜 버릴 수 있을까? 그렇다면 비대위가 그만한 권한이 있을까? 그것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비대위의 치명적인 인식 오류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양국을 철회했다고 얘기했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결정적인 대책이 아닌가. 아니 이런 정도 얘기를 하려면 고민을 하고 에비던스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냥 감상적이고 예단이고 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쭐해 보이기도 하고 과거 차별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그런 레토릭이죠. 그것은 그들 역습이 됩니다. 구매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양극화를 초래한다. 양극화라는 거 말 자체도 사실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소득 격차가 발생됐다는 어떤 그 중립적인 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양극화를 떠나서 최근에 그야말로 소득 분배가 그렇게 치명적으로 확보됐냐? 그렇지는 않아요. 자세히 썼고요. 더 자세히 보시려면 나중에 제가 필요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솔직히 2008년도 이후에 2009년도에 좀 어렵었죠. 그 다음에 2010년대, 11년대에 막 좋아졌어요. 소득 분배가.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를 호들갑을 떨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과거 쭉 백시리즈를 보면 우리나라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구조적으로 저성장인 거죠. 굳어진 겁니다. 따라서 성장률이 떨어지면 소득 분배는 나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팩트입니다. 무슨 가치 판단이 여지가 아닌 게 아니라 팩트예요. 따라서 인정하면 결과적으로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저성장을 갖고 왔다는 얘기를 연결해야만 지금 이 얘기가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신자유주의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성장을 위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체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신자유주의가 양극화를 초래한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틀어지는 거죠. 야권에서 보면 그것도 인정하지 않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스스로 상대방에게 포로가 되는 이념적으로 가치적으로 포로가 되는 그런 우를 범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인데요. 똑같은 양극화를 받아들여도 여당이 말하면 그 파괴력이랄까 어떤 그 데미지가 더 훨씬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자유주의가 양극화를 초래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신자유주의를 갖다 봅니다. 이거를 장모하다 보니까 정부 개입이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패키지로 부자 증세하고 재벌 개혁은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고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절로 따라오는 정책 패키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부자 그 증세 같은 거 곰곰이 보자고요. 부자 증세가 이것이 정당화되는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생각해 볼 때 부자들이 소득에 비해서 세부담이 작다 하면은 그건 분명히 부자 증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볼 때 소득세에서 볼 때 간접세를 보는 게 아니고요. 부자들의 소득에 비해서 세금을 적게 내냐라는 그걸 베리파이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은 대충 이렇게 들어셔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디테일을 보지 않으셔도 돼요. 소득세를 봅니다. 이게 과세자, 그러니까 소득을 좀 버는 사람이죠. 따라서 금융계세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 소득을 벌지만은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10명, 4명입니다. 지금 아래 지금 4분위까지는 전혀 세금을 안 내요.
그 다음 위에 또 사는 뭐냐면 전체 세수의 5% 미만을 냅니다. 5% 미만을. 그리고 위에 나머지 두 클래스 20%가 95%를 내고 있다고요. 그럼 크게 보세요 보면요. 우리나라 지금 40% 세금 전혀 안 내고 그 위에 40%가 전체 소득세 세수 5%밖에 안 내면 중간층에 되는 어떤 그 40%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거를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부자 증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빈곤율을 대개 한 23%쯤 보더라고요. 근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40%가 좀 세금 안 내. 그러면은 빈곤층이 아닌 사람들도 전혀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죠. 따라서 늘 우리가 국민 개선 원칙에 따라서 이거는 십시 일반을 해야 그것이 공동체가 되는 거죠. 내가 세금 안 내고 어떻게 남한테 미루면서 공동체 얘기합니까? 그러면 좌만 노리죠. 무슨 일이죠. 그 다음에 그 2012년 세비에 통과된 뭐 아실 겁니다. 38% 이제 법에 있죠. 38% 소득세율을 그다음에 3억의 소득 구간 뭐 신설해서 부자 증세를 하지만 그것은 기대되는 세수는 7,700억이에요. 그러니까 2012년도 우리나라 기금하고 그다음 예산을 다 통틀어서 한 310조 정도를 전체 지출했는데 310조를 기준으로 하면 0.2%예요. 0.2%. 따라서 어떤 식으로 1% 같은 걸로 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징이야 상징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상징에 이끌리면 되겠나 뭐 깊이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뭐 양극화를 얘기하다 보니까 또 재벌을 얘기 돌아가는데 이렇습니다. 조금 좀 보수적이죠. 한나라당 이제 새누리당은 좀 보수적이라게 가기까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 집단은 탐욕스럽다는 인식을 그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들어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규제를 하고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 방법론으로 나온 것이 출자를 이제 다시 제한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은 소유 지배 구조를 가지고 기업 경쟁력을 이걸 얘기할 수는 전혀 없죠.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그림이 있어요. 잠깐 보시면요. 19페이지가 되겠는데 여기 그림들도 되어 있습니다. 2000년하고 2012년도를 비교하는 건데 이제 12년이 지났죠. 그래서 우리 2000년도에 삼성전자는 거의 뭐 난장이 지나지 않죠. 소니하고 노키아하고 어깨를 겨루고 우리는 포커진 그런 난장인데 2012년도에 가니까 소니하고 좀 노키아는 난장이 뭐죠? 그냥 남색해진 거죠. 이 소유 지배 부족하고 얘기할 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 노키아, 뭐 소니는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130년에 뿌리를 가진 코닥이 망한 걸 어떻게 얘기할 건가?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그 경쟁력을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보면은 이렇게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말려 들어간다는 거죠. 양극화를 초래한 어떤 주범으로서 신자유주의가 나오는 순간에 줄줄이 들어가서 이렇게 스스로 선택의 폭을 좁힌 게 되지 않나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민주화를 이제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이건 아주 참 교묘합니다. 여기 좀 자세히 보시면요. 제가 뭐 헌법 119조를 열거를 했는데 이렇습니다. 그 일을 하면 다 아시는 거고요. 이야기인데 뭐 쭉쭉쭉 나가다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경제민주화라고 명사로 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이제 필요하면 그런 얘기죠. 필요하면은 조정과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119조 2항의 키워드는 경제 민주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좌파 일부 그 식자들 보면은 경제의 민주화인데 의를 빼요. 그래갖고 경제 민주화에서 마치 개념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는데 헌법을 보세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어구로 표시된 거고 그때 가면은 기본적으로 규제와 조정이 키워드입니다. 지금. 따라서 규제와 조정이 본질일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따라서 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창의를 존중하지만 쭉쭉쭉 필요하면 규제와 조정이죠. 따라서 우리가 경제민주화라는 이 말 자체를 규제와 조정이라는 경제적인 개념으로 치환을 해야 냉정한 생각이 가능한 거죠. 경제민주화가 뭡니까 도대체? 절대로 결합할 수 없는 거죠.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평형 노선이죠. 글쎄, 뭐 둥근 내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네. 그래서
그렇다면 경제를 붙여갖고 정치, 경제화도 되겠네, 보면. 국회 수학 줄이고 말이죠. 내가 볼 때 경제 민주화보다도 정치, 경제화가 더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 민주화를 제발 좀 쓸 때 이것이 국가 개입주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지뢰대로 돼서는 안 된다. 이걸 뭐 해갖고 좀 뻔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이제 동관 상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갖다 쓰는데 이걸 아마도 발판으로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경제 민주화가 제발 복지 확대 이르는 길 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뻔하다 보면 복지에 대해서 필요한 걸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항상 보면 그렇지 않아요. 과유불급이라고 정부가 있는 거죠. 복지에도요, 생산적인 게 있는 거죠. 하지만 그야말로 복지를 위한 복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제가 좀 분노하는 게 뭐냐면 그래요. 중간이라 그런데 요번에 한나라당 다시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수를 제법 많이 건졌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요. 정당 간의 어떤 방향 싸움을 하는 것이 선반입니까? 우리는 진짜 영등포로 가야 되겠다. 우리는 청년으로 가야 되겠다. 그게 치고 가는 것이 이것이 어떤 면에서 이념이 어떤 기초로 하는 어떤 척을 지는 어떤 경쟁 과정 속에서 사실 선거가 일어나는 건데 지금 처음 본 거예요. 한쪽으로 가는데 속도 경쟁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한쪽으로 가는데 자전거로 가고 걸어가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는 얘기죠. 따라서 국회의원 수가 100명이 되건 아니면 200이 되건 설령만요. 그럴 가능성 없지만 200명 된다 하더라도 압승한다 하더라도 못 미치는 거죠. 차이가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복지에 대해서 한나라당 진짜 지금 너무 가벼운 생각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생 밥 먹이는 거야 진짜 지나갔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중학생까지 일본에는 아침까지 먹인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조찬화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의 조찬화 어떻게 토트를 먹고 살지 보면. 그 다음에 참 박근혜 뭐라고 좀 호칭을 해야 될까요? 박근혜 씨, 박근혜 의원 정도를 하겠습니다. 과거 줄 것에 어디 갔죠? 이건 참 그게 맞는 거죠. 줄이고 풀고 세우자. 이거 갖고 좀 앞에 없겠습니까? 필요한 건 강조하고 필요 없는 건 우리가 누르자는 거죠. 줄이고 풀자. 그리고 세우자. 이건 어디 갔습니까? 여론을 쫓는 것이 어떻게 리더십이에요? 아니 여론을 쫓는 게 어떻게 리더십입니까? 그게. 그러면 모든 가정에다가 이제 전자왕국이 됐으니까 우리가 IT 한국이 됐으니까 단발로 달아가지고 그냥 사회스마다 집집마다 놀러가고 취업해서 하면 되겠네요. 여론을 쫓는 리더십 아닙니까? 제가 대리안하고 김정인 비대위원 얘기하는 거 봤는데 참 당황하더라고요. 참 굉장히 오래 사신 분인데 지혜는 별로 없어요. 그 안에 보니까. 세세 흘러가면 쫓아가는 게 지도자. 무슨 말입니까 그게? 왜 지도자라고 불러요? 지도자 뭐야? 디렉팅 하는 게 그게 지도자 아닙니까? 팔로우 어떻게 그게 리더입니까? 그게 리더하고 팔로우 구별하지 못하면서 그 연세 그런 얘기 하는 거 참 답답하더라고요. 참 답답해. 대통령의 말 힘이 없다. 그래요. 하지만 그래요. 세상 변했다.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대통령 말이죠. 아젠다 세팅할 수 있잖아요. 아젠다 세팅이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화두가 되지 않습니까? 예컨대 보면은 공정거래도 다시 공정사는 뭡니까? 아젠다 세팅 안 해요.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죠. 그러면 새누리당이라고 왜 아젠다 세팅을 못합니까? 대세로 흘러가는 거. 그 대세 맞습니까? 그게? 그게 어떻게 대세예요 지금이요? 지금 잠시 보이는 어떤 현상일 뿐이죠. 지금. 대세라면 제너레이션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방향이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대세 쫓아가면서 뭘 유연하게 쫓아간다. 참 그런 데서 보면 진짜 참 답답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의 진짜 분기점이라 하면은 2009년 4월에 재보선이 실패하고 행복한 거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상식 같은데 2008년도에 서울 프라임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 10월에. 그럼 2009년도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러면 경기가 안 좋잖아요. 따라서 삶을 고단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대 야소죠. 그럼 여대 야소인 상황에서 경기가 안 돌아가는데 여론치면 당연한 거죠. 그게 뭐 대단하다. 화들짝 놀래가지고 갑자기 도대체 말이죠. 옷을 훌렁훌렁 벗고 말해 보면은 왜 스트립처럼 하냐 그런 얘기죠. 이게 맞아요. 이름의 옷을 왜 벗냐 그런 얘기죠. 그래갖고 인기를 쫓았으니까 인기가 되면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끌려가는 거죠.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공천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여론이 아니고 지도자 어떤 실수 그 한마디가 물꼬를 잘못 틀은 것이 사람들한테 솔깃해지고 그것이 얹혀지고 다시 더해져서 방향 잡아간 것이 지금의 어떤 풍류로서의 어떤 복지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반복적인 좀 뭐라고 패착인데 그 권영철 박사가 얘기했지만 저도 그래요. 사실 하필로 리볼트 그게 뭐 아니 생각해보세요. 본문도 사실 그걸로 압축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논문의 어떤 줄거리를 봐야죠. 영어로 된 논문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하필 리볼트 그럼 본인한테 좀 물어보자 그래야지. 제가 볼 때 이영준 교수를 두전에서 추워놓습니다. 지금 같은 식구라 해서 추워놓았어요. 우리가 사실 예정한 사람들이 누구 아닙니까? 단 뭐냐면 제가 싫어하고 화내는 건 뭐냐면은 좌파 공격했을 때 화들짝 놀래가지고 확대 재생산에서 떨어지는 인간들을 보고 싶다는 거죠. 차라리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불러봐라. 불러. 이게 지금 한국말을 대두하냐? 지금 한국말을 밀란 무슨 폭동 두개 쓴 것도 아니고 하필 리볼트 도대체 뭐냐? 그러면 필자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 안에서 비대위를 싣고 도대체 뭐니 썼지만 뭐 광주에서 그러니까 우수수 떨어진다. 이거 다 누가 얘기했는지 이거 나중에 찾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갖다가. 예? 그래갖고 이틀만 취소시키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글에는 이름을 안 밝혔지만 조정을 왜 그럽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버릴 사람, 아웃될 사람은 뻔해 도대체. 예? 국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왜 들어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 경제 비전 도대체 뭡니까? 개념도 분명하지 않은 걸 갖다가 감속에 드는 칼을 갖다 휘두르는 사람을 왜 하시는 거예요? 누가 아웃되고 누가 인이 돼야 됩니까 지금? 한심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소회를 마지막으로 제 말씀을 마치면 되는데 참 보면요. 선거를 치르면 치를수록 사회가 발전한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선거를 치르다가 사회가 발전한다? 그러니까 그리스가 왜? 민주주의 본세는 그리스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나중에 보면 2012년도에 어떤 이 선거라는 거는 쟁점도 없고 그야말로 어떤 노선에 대한 통합도 없고 그저 한쪽으로 그냥 허겁지겁 달려가는 시를 편성하는 속도 경쟁으로서의 선거가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팔고 철학을 버리고 시를 편성하는 이 한나라의 후신 그 새누리당 비대위를 통렬하게 고발하는 그 말을 이제 끝으로 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토론 해주신 분들께서 새누리당 비대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 중, 고,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에서 상식적 판단을 해볼 때 정당이라는 것은 누가 중심이 됩니까? 당연히 당원이 중심이 되겠죠. 당원이 중심이 되어서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 당원은 지구당과 중앙당이 있습니다. 지역의 지구당들이 또 중심이 돼서 중앙당이 만들어지고 하나의 정당이라는 것은 이러한 조직과 당원이 존재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은 하나의 정당이 있어서 어떠한 대표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의 정당이나 이념이나 정체성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 있는 많은 당원들과 현역 의원들과 지구당 위원장들과 많은 당뇨들과 당직자들은 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강력한 공천권이라는 것은 무기로 의원들의 입을 막고 또 공천에 신청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 저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심각한 독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천권이라는 무게를 가지고 심각한 독재적 형태를 보이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과연 2012년 대한민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정말 피 끓는 신념이 듭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건드리게 될 것 같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